처음엔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비병의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비는 무기를 믿게 만드는 일이죠. 그 한마디에 제 일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유럽을 고집하던 한 전문가가 왜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한국 기술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미하엘 토마슈입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 방산기획처에서 18년을 일해왔고 유럽산 무기만이 우리 국가 안보의 해답이라 굳게 믿어왔습니다. 독일의 전차, 프랑스의 자주포, 이탈리아의 레이더 시스템까지 저에겐 이들이 곧 기술이고 전략이었으며 자존심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산은 곧 유럽의 힘이라는 믿음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나토 공동개발 무기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회의 자료엔 언제나 유럽연합군 기준이 맨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강하지 않지만 유럽처럼 정밀하다. 그리고 후배들에겐 비싸도 독일제를 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던 방산의 원칙이었고 그게 저의 기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유럽 방산업체들의 납기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부품 공급 일정, 프랑스 탈레스의 기술 지원 스케줄,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정비 매뉴얼 업데이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기술은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신뢰가 곧 우리의 안보였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항상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제약이 많아. 러시아 무기는 논외고 역시 유럽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해.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부회의에서 FA50이라는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경공격기. 이름만 들어도 낯설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우리 차세대 전투기 후보라고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당황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말했죠. 폴란드가 이미 도입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어 FA50까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유럽 통합방산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행보를 폴란드가 앞장서고 있다니.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관련 자료들을 뒤적거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기술 수준, 가격 경쟁력 등등.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유럽의 오랜 전통과 축적된 노하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을까? 정치적 이유? 경제적 이유? 아니면 정말로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제 신념과 맞지 않는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최고라고, 한국은 아직 우리 수준에 못 미친다고. 그게 제가 알던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FA50이라는 이름은 제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폴란드가 도입했다지만 슬로바키아는 다릅니다. 우리는 소규모이지만 유럽의 정통을 잇는 국가였고 방산에서도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국방부는 연이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FA50 도입 가능성 분석, K방산 납기 시스템 검토, 운용주권 개념 비교 같은 낯선 단어들이 문서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수군댔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속도야. 싸고 빠르다지만 오래 못 간다는 말도 있잖아. 폴란드는 워낙 급하니까 그렇겠지. 그 말들이 어쩐지 저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깊이는 시간에서 나온다고 믿었고 한국은 아직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얀 노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체코 출신으로 우리 부서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미하엘, 한국 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글쎄,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굳이 실험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유럽은 수십 년간의 실전 데이터가 있어. 한국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직 불확실성이 크지. 그 대화는 우리 부서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한국 무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점점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가격은 예산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부품 공급은 계속 지연되었고 프랑스 탈레스의 기술 지원은 약속한 것의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아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미국은 무기 자체는 우수했지만 항상 조건이 따랐습니다. 실시간 정비 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다. 부품은 자국에서만 가능하다. 교육은 본토에서만 한다. 말이 동맹이지. 실제로는 운용권 없는 대여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 허가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폴란드에서 온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놓였습니다. 폴란드군의 한국 무기 운용 현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체 정비 가능, 부품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완료, 운용 교육 자국 내 실시. 이런 조건들은 유럽 업체들이 절대 주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폴란드는 한국과 운용 주권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운용 주권 즉 무기를 도입한 뒤 그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지금껏 우리는 그런 걸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능만을 봐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유럽 무기들 정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책협의 차 폴란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FA-50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체 앞에 서 있던 한 폴란드 장교의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히 싸서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어서, 스스로 쏠 수 있어서 선택한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나라가 우리보다 더 멀리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기지에 도착한 날, 저는 마음속에 묘한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책 협의차 왔다고 했지만 제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한국 무기를 그렇게 극찬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항상 체계와 기반 산업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저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FA-50 정비 경납고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낯선 기체 위에서 익숙하게 움직이는 폴란드 정비병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국인 기술자들과 무전기를 통해 긴밀하게 협업 중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그들은 이미 이 기체를 자기 손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정비 매뉴얼이었습니다. 폴란드어로 번역된 두꺼운 책자들이 각 작업대마다 비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어 원본과 영어 보조자료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제 무기들의 경우 매뉴얼 번역본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현지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정비병이 엔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몇 년째 이 기체를 다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체를 정비하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요. 한국 기술자들이 3개월간 붙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 업체들은 자국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기술자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상주하는 기술 지원팀이 있었고 24시간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정비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왜 한국입니까? 유럽 무기를 두고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셨습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경납고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정비 기록과 매뉴얼, 부품 목록이 정리된 게시판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한국어로 된 수기 노트와 영어로 번역된 체크리스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줬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줍니다. 유럽은 기술을 줍니다. 하지만 한국은 쓰는 권리를 줍니다. 이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이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운용주권입니다. 운용주권. 저는 그 단어를 여러 문서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전에서 체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자립을 산 것이었습니다. 정비 파트까지 자율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서 정비 병력 교육과 시험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받았습니다. 연말이면 우리도 자체 인증을 시작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속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해온 걸까?
유럽 무기들을 도입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분적 종속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본국에서만 공급받고 주요 정비는 본국 기술자가 와야 하고 교육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폴란드에 이전해 주었습니다. 기술도 매뉴얼도 교육 시스템도 심지어 부품 생산 라인까지 현지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혼자 노트북을 펼친 저는 처음으로 K방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 수출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국과의 협력 방식이 유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불신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믿을 만한 기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산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 즉 증거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철학 자체를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신뢰를 강요하지 않고 증거로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FA50 도입과 관련한 모든 기술 자료는 실명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정비 시뮬레이션 영상, 교보제, 소프트웨어 자료까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자국어로 번역한 한국식 정비 매뉴얼을 이미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으며 고장 사례와 개선 이력도 모두 현장 중심으로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지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속도였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선 부품 하나 수급하는 데에도 수주일이 걸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부품을 주문하면 최소 8주는 기다려야 했고 프랑스 탈레스는 더 심했습니다. 12주에서 16주까지도 걸렸죠. 기술자 파견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사전 승인, 일정 조율, 비용 협상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려면 최소 3개월은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체 도입에서 정비체계 구축까지 단 6개월. 실제로 폴란드는 2023년 말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심지어 독일도 따라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품질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품질 보증서를 주지만 실제 문제가 생기면 사용법이 잘못되었다, 환경 조건이 맞지 않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선 방안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사용자 실수까지도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걸 직접 보기 위해 처음에는 한국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정상 해외 방문은 불허되었고 대신 저는 연합군 정비통합훈련센터에서 열리는 공동정비 시연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정비관들과 함께 한국 방산기업 기술지원단이 파견돼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 기술자는 의외로 젊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우라는 이름의 그는 문서보다 도면을, 발표보다 실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고 저희가 준비해온 유럽식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이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마치 전투처럼 치열했고 기계보다 사람의 손과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뉴얼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유럽식 교육이 정답을 가르친다면 한국식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보여준 수기 노트 한 권. 거기엔 수년간의 정비 사례와 대응법, 필드 리포트가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자국어 번역본까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의 집합체였습니다. 정비는 고장난 무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돌보는 일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려 한 건 무기였지만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을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숫자가 아닌 신뢰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공동정비훈련센터의 첫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한국기술지원단과 마주했습니다.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있던 한 기술자가 저희 슬로바키아 팀 앞에 나섰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그의 직책은 정비교육 담당 기술지도관. 이름은 박정우,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국제훈련에는 중령급 이상의 지휘관이 나오는 법인데 그는 그저 실무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상당한 계급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와야 체면이 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대형 화면이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대신 기체 모형과 손으로 직접 쓴 노트를 꺼냈습니다. 무겁고도 깔끔한 손놀림으로
기체의 주요 부위를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고 설명 중간중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유럽식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부품은 고장이 아니라 마모입니다. 마모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매뉴얼에는 교체 주기가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부품 재고는 기준량이 아니라 작전 패턴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같은 비행 시간이라도 훈련 비행과 작전 비행은 부품에 주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비를 기계적인 고장 수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비는 위험을 예방하는 사람 중심의 작전 활동이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의 정비 교육이 절차와 규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의 정비 교육은 이해와 판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실습 시간에 그는 우리에게 실제 정비 케이스를 제시했습니다. 엔진 오일 압력이 정상 범위 하한선에 있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조종사가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매뉴얼상 정상이면 문제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기술지도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종사의 감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어도 변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정비란 무엇입니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비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파일럿이 이륙 전 마지막으로 믿는 건 무기가 아니라 정비병의 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정비를 기술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일을 사람을 지키는 약속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실습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체코 정비병이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려 손상을 입혔습니다. 유럽 교육에서라면 실수에 대한 지적과 재교육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기술 지도관은 달랐습니다. 왜 떨어뜨렸을까요? 부품이 무거웠나요? 손이 미끄러웠나요? 작업 자세가 불편했나요? 그는 실수를 탓하지 않고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바탕으로 작업 환경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정비병의 철학이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술만 봐왔고 수치만 따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쌓는 자세였던 겁니다. 그가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문장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기계는 언제든 고장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비 훈련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자존심이라는 껍질이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슬로바키아는 항상 유럽의 품 안에서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독일의 매뉴얼, 프랑스의 기준, 이탈리아의 설계 방식 그 모든 것이 우리 군의 기본이자 자긍심이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시절부터 이어진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이 제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한국 기술자에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육 넷째 날, 박정우 기술지도관은 훈련생들에게 이론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동 중 정지 사례를 제시하고 각자 직접 판단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유럽식 매뉴얼은 항상 절차를 강조했지만 그는 상황의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FA52 이륙 직후 엔진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계기판의 경고등은 아직 켜지지 않았지만 조종사가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정비병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매뉴얼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다면 정상 범위 내로 판단하고 다음 정기 점검 때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다양한 접근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 정비병은 즉시 착륙시키고 엔진 전체를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박 기술지도관의 질문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멈추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유럽식 교육에서는 매뉴얼이 답이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행동하면 책임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접근은 달랐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매뉴얼보다 판단이 우선이라는 철학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저는 조용히 훈련장을 빠져나와 기지 옆 작은 공터에 앉았습니다. 문득 폴란드 장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전우로 대했습니다. 그게 유럽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게 눌려있던 자존심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우리는 왜 기술을 배울 때에도 체면을 먼저 생각했을까?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내려놓는 것이 먼저였구나. 저는 18년간 방산 업무를 해왔지만 정작 왜라는 질문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 부품을 이 시기에 교체해야 하는가? 왜 이 절차가 필요한가? 왜 조종사는 이런 걱정을 하는가? 모든 것을 매뉴얼과 규정으로 처리해왔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실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기술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종사가 느끼는 미세한 진동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과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박기술 지도관은 제 질문에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경험입니다. 하지만 경험을 쌓으려면 먼저 조종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들의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식이 완벽한 시스템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방식은 완벽한 소통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를 기록하며 복습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자 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킬 준비가 된 나라라는 것을요. 훈련 마지막 주 한국기술진이 준비한 실습 중 하나는 기체 고장 예측과 대응 시나리오였습니다. 각국 정비병들이 팀을 나누어 실전 상황을 가정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지 평가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제 팀의 총괄 책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FA-50 2대가 훈련 비행 중 한 대에서 유압 시스템 경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기지로 복귀했고 착륙 후 점검 결과 유압 펌프에서 미세한 오일 누출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임무는 6시간 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훈련이 시작되자 제 손이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모든 판단을 매뉴얼에 기대어 내려왔습니다. 유압 펌프 교체는 표준 절차에 따라 12시간이 소요되니 다음 임무는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매뉴얼을 닫고 실제 상황을 가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우리에게 직접 판단하고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에게 너무나 낯선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절차를 따르면 책임에서 자유로웠지만 여기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제 팀원들과 논의한 결과 우리는 보수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완전한 부품 교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 순서를 놓쳐 오작동 신호를 제때 식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응이 지연되었습니다. 평가에서 우리 팀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전 같았으면 얼굴이 붉어졌을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느꼈겠죠. 특히 다른 나라 정비병들 앞에서 슬로바키아의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정우 기술지도관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판단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한 건 옳은 접근이었어요. 중요한 건 빠른 고침이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파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배움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팀장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똑같았어요. 매뉴얼에만 의존했죠. 하지만 한국 방식을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사러 이 시스템을 검토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즈음이 되자 제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장점은 단가나 성능이 아니야. 우리가 운용할 수 있도록 신뢰를 전해준다는 것. 그게 핵심이야. 마지막 날 종료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체코 대표는 기술 이전의 새로운 모델을 보았다고 했고 루마니아 대표는 파트너십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던 건 더 좋은 무기가 아니라 더 좋은 파트너였다는 것을요. 폴란드가 왜 그렇게 한국 무기를 지지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장비를 구매한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동시에 함께 전장을 고민해주는 나라였고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노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산 것은 무기가 아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을 산 것이다. 모든 훈련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날 저는 유럽연합방산정책실 보고서 위에 차분히 손을 얹었습니다. 한국기술진과의 훈련은 이제 과거가 되었지만
제안에 남은 변화는 아직도 현재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와 비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시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국 첫날, 동료 얀 노박이 저를 반겼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걸,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나눈다는 걸. 글쎄, 생각보다 체계적이더군.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을 드러내기에는 이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고위 실무진 회의에서 다음 세대 다목적 항공기와 정밀 타격 플랫폼 도입안이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자료집 앞면엔 여전히 유럽 주력 방산 기업의 제안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아래 작게 한국 시스템 검토 보고 요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으로 포함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독일 라인메탈의 제안이 먼저 발표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 유럽 내 정비 네트워크, 나토 표준 준수 등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탈레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제안도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모두 좋은 제안이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지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은 곧바로 고개를 갸웃했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유럽 무기를 우선시해온 건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라 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의 기술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한 위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미하엘, 한국은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실험대가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그 실험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차례입니다.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 유럽 업체들과 비교해서 비용만 보면 한국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총 소유 비용입니다. 한국은 현지 정비, 현지 교육, 현지 부품 생산까지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공식 문서에 한국 방산 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신뢰 기반의 운용 주권, 전시 대응력의 자립성, 기술 이전과 교육의 통합적 협력 가능성. 이 문장들이 제 이름 아래 남겨졌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한 간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하엘, 정말 확신하나? 한국을?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며칠 후 저는 익명의 동료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미하엘, 정말로 한국을 추천한 겁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처음이자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그 답장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국 기술진과 나눈 마지막 인사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당신 나라에도 직접 가서 그 기체가 제대로 날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정우 기술지도관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 순간만큼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정직하게 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방위력 개선 예비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많은 위원들이 조용히 제 의견을 듣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유럽 무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굽히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위원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유럽이 앞서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의 기술은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그 무기를 단지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무기를 스스로 이해하고 유지하고 운용하게 도와줍니다.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동맹의 방식입니다. 국방차관이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은 무엇인가요? 저는 훈련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완전한 기술 이전입니다. 설계 도면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둘째, 현지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지속적인 기술 지원입니다. 계약이 끝나도 관계는 계속됩니다. 또 다른 위원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 다른 업체들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이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더욱 엄격합니다. 정비도 제한적이고 부품도 본국에서만 공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파트너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대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문득 훈련소에서 박정우 기술지도관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건 여러분의 병사가 무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 말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유럽이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권리,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갈 수 있는 신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폴란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훈련에서 만났던 그 정비 책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얀입니다. 한국 무기 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는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는 우리 기술자들이 한국 기술자 없이도 모든 정비를 해낼 수 있어요. 심지어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우리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한국 쪽 반응은 어땠나요? 즉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게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건 말입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공동 운용 교육 협약을 위한 실무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처음엔 단 2명의 기술고문 파견 요청이었지만 그것은 명확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도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18년간의 방산 업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훈련 중 남긴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기체는 언제나 고장난다. 하지만 사람은 배운다. 무기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진정한 전력은 동맹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조용히 썼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 제 앞에는 한국과의 기술협력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결제 서명란 아래에는 제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공동정비 능력 강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서를 단순한 업무라 생각하겠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동의하고 스스로 선택한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무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유럽보다 나을 리 없다. 우리에겐 체계가 있다.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그 모든 말이 지금 생각하면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기존 질서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한 그 시간은 단지 무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이는 신뢰, 자신의 손으로 지킬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우 기술지도관이 보여준 것은 기술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그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함께 살아남자. 몇 달 전 슬로바키아 최초의 한국 기술자 파견단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할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긴장이 뒤섞여 있었죠. 과연 우리 현장에서도 그 한국식 접근이 통할까? 첫 주간 회의에서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인 김민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하엘 선생님, 저희는 여기서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함께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다운 접근이었습니다. 며칠 전 훈련에서 함께한 폴란드 장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한국과 손잡는다니 정말 기쁩니다. 먼저 그 길을 가봤습니다. 그 선택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개월간의 협력 과정에서 저는 매일 그 확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켰고 심지어 약속하지 않은 것까지 해주었습니다. 슬로바키아어 매뉴얼 번역, 현지 정비진 교육, 24시간 기술 지원 한라인까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의 정비병들도 한국식 훈련 노트를 보고 있습니다. 정비 교육이 단지 기술 전달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그들도 점차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비라는 것을 말입니다. 얼마 전 우리 부서의 새로운 젊은 장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한국이 유럽보다 나은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거지. 유럽은 완성품을 주고 한국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준다. 어느 쪽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해. 국가 방산이라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믿고 맡기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시스템, 그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방부 연례평가 회의에서 저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우리 군의 자립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의 후 국방차관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말했습니다. 미하엘, 좋은 선택이었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제 경력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18년간 방산 업무를 해오면서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던 그 한마디가 제 일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정비는 무기를 믿게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피자와 햄버거로 가득하던 미국 고등학교 매점에서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고 매점 직원은 공급업체에 SOS를 쳤으며 결국 지역 언론까지 들썩였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앨리슨 그린입니다. 캘리포니아 하이스쿨에 다니는 평범한 17세 여학생입니다. 제 하루는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는 매점에서 나초나 슬라이스 피자를 사 먹은 뒤 오후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었죠.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과 함께 평소처럼 매점으로 향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KT가 보이지 않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KT는 제 가장 친한 친구로 평소 같으면 저와 함께 피자를 사 먹곤 했거든요. 구석 테이블에서 KT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생긴 컵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매콤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KT는 웃으며 저를 보았어요. 앨리슨, 여기, 이거 한번 먹어볼래? 어제 본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먹던 거야. KT는 작년부터 한류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K-팝과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녀 앞에 놓인 빨간 컵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돼. 진짜 쉽고 맛있어. KT의 열정적인 권유에 한 입만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입 안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중독성 있는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지? 불닭볶음면.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대. 근데 이건 좀 매운 편이고 다른 종류도 많아. 내일 내가 또 가져올게.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학교 점심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평소에는 별거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던 제가 한국 라면에 대해 신나게 설명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학교 생활에 이렇게 흥미를 보이는 게 신기한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 라면을 검색했어요. 수많은 종류의 라면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빨간색, 검은색, 흰색 포장의 다양한 라면들. 유튜브에는 라면 먹방이라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 유튜버는 라면에 치즈, 계란, 소시지 등을 넣어 먹고 있었습니다. 크로를 내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은 매점에서 라면을 사고 싶었거든요. KT가 어제 매점에서도 판다고 했으니까요. 학교에 도착해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매점에 들러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 라면 팔아요? 방금 입고됐어. 요즘 애들이 갑자기 찾기 시작해서 급하게 주문했거든. 어제 다른 친구가 먹는 거 보고 왔구나. 제프 아저씨는 15년째 우리 학교 매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학생들의 취향 변화에 항상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이었죠. 저에게 컵라면 하나를 건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건 별로 맵지 않은 거야. 수업 시간 내내 점심시간만 기다렸어요. 벨이 울리자마자 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 KT와 약속한 대로 그녀도 라면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라면을 반씩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점심시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KT만 라면을 먹던 테이블에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입만 먹어볼게 라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 것을 사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작은 라면 파티가 다른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어요. 금요일이 되자 매점 앞에는 라면을 사려는 학생들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제프 아저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라면이 다 팔린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다 팔렸어. 월요일에 더 많이 준비할게. 실망한 학생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 중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KT는 자신의 라면을 절반으로 나눠 저에게 주었어요. 그 순간 제프 아저씨가 전화기를 들고 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H마트 학교 매점인데요. 한국 라면 전 종류 최대한 빨리 공급 가능할까요? 네, 급합니다. 애들이 몰려가지고 주말 동안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면 관련 게시물이 넘쳐났어요. 진라면, 순한맛, 신라면, 승자는 라면에 치즈 넣어 먹으면 대박. 내가 추천하는 한국 라면 같은 제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교내 소식지 편집장인 제시카는 다음 호에 라면 열풍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겠다고 공지했어요. 월요일 아침 등교하자마자 매점 앞에 모인 인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프 아저씨는 H마트에서 대량으로 공수해 온 라면 박스들을 열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컵라면뿐만 아니라 봉지라면도 있었고 매점 한쪽에는 전자레인지가 2대 더 추가되어 있었어요. 오늘부터 한 사람당 2개까지만 살 수 있어요.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협조해주세요. 제프 아저씨의 공지에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저는 진라면과 불닭볶음면 중간 단계의 매운맛이라는 열라면을 골랐어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은 이제 라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전통적인 급식을 먹는 학생보다 라면을 먹는 학생이 더 많아 보였어요. KT가 자리에 앉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H마트에서 김치도 가져왔대. 진짜 한국 김치. 내일부터 판매 시작한대. 이 소식에 우리 테이블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라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었지만 KT가 유튜브에서 본 라면에 김치 얹어 먹기를 직접 해볼 수 있다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내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어요. 급식 이용률 감소에 따른 긴급 학부모 교사회의 개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라면 열풍이 학교 급식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급식을 이용하던 학생들마저 이제는 라면을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매일 라면만 먹는 건 건강에 좋지 않을 텐데. 저는 라면의 다양한 종류와 건강식 라면도 있다고 설명했지만 엄마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 있을 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 라면 건강을 검색해 보았어요.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높지만 요즘에는 저나트륨 라면이나 채소가 들어간 건강식 라면도 있다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학교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면 파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이미 라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분주했습니다. 3교시 후 긴급 조회 시간이 잡혔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모두들 라면 관련 내용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죠. 제 옆자리 마이클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엄마가 이 회의에 참석한대. 예전에 한국에서 일하셨던 워커 선생님이 오해를 풀어주시겠다고 나서셨대. 조회 시간 윌슨 교장 선생님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강당 단상에 섰습니다. 건강과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급식 이용률이 47%나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점에서 판매하는 한국 라면을 선택하고 있죠. 라면은 간식으로는 좋지만 매일 주식으로 섭취하기에는 영양학적으로 부족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은 보건교사인 밀러 선생님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밀러 선생님은 라면의 높은 나트륨 함량과 지방 함량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는 워커 선생님이 손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5년간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 먹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라면이 개발되고 있어요. 저나트륨 라면, 통곡물면, 채소가 들어간 라면 등이 있습니다. 워커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도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와 일치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표정이었어요. 이때 뒷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든 학생이 있었습니다. 평소 존재감이 없던 한국 유학생 지훈이었어요. 워커 선생님이 그를 알아보고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지훈은 유창한 영어로 또박또박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라면이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연결해 프로젝터에 한국의 다양한 라면 종류와 건강식 라면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채소 라면, 저나트륨 라면, 유기농 라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라면만 먹지 않고 김치나 계란, 채소 등을 함께 먹는다고 설명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에 K-푸드 위크를 열어 한국 음식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훈 학생과 워커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준비해주세요. 매점에서는 건강에 좋은 라면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하고 김치나 채소 등 보충식품도 함께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에 학생들은 환호했고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도 대체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스포츠팀 선수들의 부모님들은 영양 균형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죠. 방과 후 KT와 저는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그가 오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혹시 K-푸드 위크에 우리도 도울 수 있을까? 지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말에 준비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유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 신기했습니다. 라면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K-푸드 위크. 재미있겠네. 나도 한번 한국 음식을 배워볼까? 이런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요리에 관심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라면이 가져온 변화는 학교를 넘어 가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KT와 저는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한국 유학생의 집이 어떨지 궁금했어요. 지훈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에 홈스테이 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훈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오늘 진짜 한국 라면을 보여줄게. 거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라면 봉지와 컵라면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매점에서 본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였어요. 빨간색, 검은색, 흰색, 녹색 등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지우는 각각의 라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라면 순한 맛이고, 이건 신라면, 여기 있는 건 짜파게티야. 이건 불닭볶음면 2배 매운맛인데, 한국에서도 도전 정신 있는 사람만 먹어. 그리고 이쪽은 건강을 생각한 라면들이야. 저염분 라면, 통곡물면으로 만든 라면, 채소가 들어간 비건 라면도 있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라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우는 이어서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라면 문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라면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을 그냥 먹지 않아. 계란, 치즈, 김치, 파, 고기 등을 넣어서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먹어. 라면이라는 음식은 기본 틀일 뿐, 여기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재료를 추가하지. 지훈의 홈스테이 어머니인 앤더슨 부인이 차와 쿠키를 가져오셨어요. 그녀도 지훈을 통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처음 왔을 때는 음식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지훈에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답니다. 김치찌개는 이제 우리 가족의 주간 메뉴가 되었어요. 앤더슨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식이 가진 문화적 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KT는 열심히 메모하며 질문했습니다. K-푸드 위크에서 뭘 보여주면 좋을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라면 만들기 체험은 어떨까? 그리고 김밥 만들기, 떡볶이 시식회도 좋을 것 같아.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식의 모습을 알리고 싶어. 그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어요. 단순히 라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식문화 전체를 알리는 행사로 확장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한국의 식품 회사들의 후원을 요청해보겠다고 했고, KT는 학교 미디어팀의 홍보 영상 제작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내 동아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요리 동아리, 문화 교류 동아리, 심지어 환경 동아리까지 한국의 식문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 세션을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라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교육적 주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장 선생님께도 이 계획을 보여드리고 지역 한식당이나 H마트의 참여도 요청해보세요. 그들도 분명 관심 있을 거예요. 앤더슨 부인의 조언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큰 문화 행사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세 학생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직접 끓인 라면으로 우리를 대접했어요.
그가 준비한 라면은 매점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계란, 파, 김, 심지어 만두까지 넣은 특별한 라면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부대찌개 라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들로 만들기 시작한 음식에서 영감을 받았어. 문화의 만남이 새로운 음식을 탄생시켰지. 라면 한 그릇이 담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KT와 저는 K푸드 위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설렘에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의 작은 도전이 학교 전체를 변화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는 완성된 기획안을 들고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윌슨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특히 건강한 한식 문화를 알리는 부분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방안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계획이네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것이 더욱 의미 있어요.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윌슨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는 곧바로 준비에 착수했어요. 처음에는 라면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이제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준비 과정은 숨 가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K푸드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현관에는 K푸드 위크 한국 음식 문화의 세계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복도에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매점 앞에는 라면 외에도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라면의 역사와 문화 강연이었어요. 워커 선생님이 진행하고 지훈이 보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처럼 꾸며진 교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참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라면은 1958년 일본에서 처음 발명되었지만 한국에서 독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매운맛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워커 선생님의 강연에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라면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라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점심시간에는 나만의 라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 라면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자신만의 라면을 만들었어요. H마트에서 후원한 계란, 파, 김, 치즈, 어묵 등의 재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참가자 중 가장 창의적인 라면을 만든 학생에게는 한국식품 세트가 상품으로 주어졌어요. 교내 홍보팀은 이 모든 과정을 촬영했고 실시간으로 학교 SNS에 올라가는 영상은 빠르게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였어요. 한 학생은 우리 학교도 이런 행사 열어주세요. 댓글을 남겼습니다. 화요일에는 김밥 만들기 워크숍이 열렸어요. 지훈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레시피로 진행된 이 워크숍은 사전 예약이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며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게 한국판 초밥인가요? 라는 질문에 지훈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김밥은 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일상적으로 더 자주 먹는 음식이에요. 소풍이나 도시락으로 많이 싸가죠. 수요일 점심시간에는 떡볶이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의 한식당 서울가든에서 후원한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맛으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주저하던 학생들도 곧 중독성 있는 맛에 반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의 건강식 문화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영양사와 한국 요리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효식품인 김치가 장내 미생물에 좋다는 이야기, 한국인들이 왜 라면만 먹지 않고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는지에 대한 설명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어요. 금요일, K푸드 위크의 마지막 날에는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윌슨 교장 선생님은 축하 연설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K는 단순한 음식 축제가 아니라 문화 이해와 다양성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 학생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행사가 학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페스티벌 도중 지역 뉴스팀이 취재를 왔습니다. 기자는 이 행사를 기획한 주역인 저와 KT, 지훈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 것은 생애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상의 경험이에요. 한 그릇의 라면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뉴스에 방영되었고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한 그릇의 라면이 가져온 문화혁명이라는 제목의 뉴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우리 학교의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K-푸드 위크는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학생들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교사들은 식문화를 통한 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급식의 메뉴가 다양해졌고 매점에서는 건강한 라면 옵션과 함께 김치, 김, 각종 토핑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 입의 라면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음식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과 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K-푸드 위크 이후 학교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점 메뉴는 더욱 다양해졌고 급식실에서도 주 1회 한식의 날이 생겼어요. 학생들은 이제 한국 음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저는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KT의 추천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막을 읽는 것이 불편했지만 곧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의 일상생활, 특히 식사 장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방식, 식탁에서의 예절, 다양한 반찬이 놓인 식탁 등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앉았어요. 저와 함께 몇 장면을 본 후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까? 내가 좋아하는 그 김치볶음밥이랑. 엄마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식탁에 한국 음식이 올라오다니. 주말이 다가오자 엄마는 H마트에 들러 필요한 재료를 샀습니다. 김치, 고추장, 참기름 등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재료들이 주방을 채웠어요. 유튜브 레시피를 보며 엄마와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냄새가 독특하네. 엄마가 김치 냄새를 맡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완성된 김치볶음밥을 맛본 후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매운맛이 있지만 깊은 풍미가 느껴져. 아빠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한 입 먹더니 곧 접시를 비웠어요. 아빠는 온라인으로 한국 바비큐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다음 주 가족 식사 시간. 아빠는 직접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H마트의 전기 그릴을 이용해 식탁에서 바로 고기를 구웠어요. 엄마는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고 저는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쌈을 싸서 가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상추에 밥 한 숟가락, 고기 한 조각, 쌈장을 올려서 싸먹는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을 터득했어요. 아빠는 특히 고기를 구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에 소주를 따르며 건배라고 외쳤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우리 가족의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서점에서 한국 요리책을 사왔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가족 회의 시간에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올 여름 휴가, 하와이 대신 한국은 어떨까? 아빠와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 가족은 매년 하와이로 휴가를 갔었거든요. 엄마는 태블릿을 꺼내 서울, 부산, 제주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식, 관광지, 문화 명소 등을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문화적 경험도 되고 앨리슨이 좋아하는 음식도 제대로 맛볼 수 있잖아. 아빠도 곧 동의했고 우리는 여름 휴가 계획을 한국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장 여행 가이드북을 사고 한국어 기초 회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면 한 그릇이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이제 라면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먹는 것이 유행이 되었고 학생 식당에는 토핑 바가 생겼습니다. 파, 계란, 김, 치즈 등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었어요. 급식 메뉴에도 변화가 생겨 불고기, 잡채, 김치볶음밥 등이 정기적으로 나왔죠. KT와 지훈, 그리고 저는 국제 음식 문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다른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고 맛보는 모임이었어요. 물론 첫 번째 주제는 한국 음식이었고 지훈이 자신의 고향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앨리슨, 한국어 조금 배울래? 한국 가면 도움될 거야. 지훈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KT도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셋은 점심시간에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간단한 인사말과 음식 주문하는 법을 연습했어요. 저는 가끔 처음 한국 라면을 맛본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단지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라면 한 그릇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친구, 그리고 가족의 변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엄마의 요리책 서가에 한국 요리책이 늘어가고 아빠의 휴대폰에 한국 여행 앱이 설치되었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는 김치와 고추장이 자리 잡았고
저희 스마트폰에는 한국어 학습 앱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몇 달 만에 일어났다는 게 놀라웠어요. 식탁 위의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이 여정은 우리 가족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와 이해의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저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KT의 제안으로 우리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한국 라면 리뷰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것이었어요. 친구들 몇 명을 초대해 다양한 한국 라면을 맛보고 그 반응을 촬영했습니다. 지훈이 라면의 역사와 각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저는 진행을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한국 라면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영상은 간단했어요. 불달볶음면,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5종류의 라면을 준비했고 각각의 특징과 매운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번도 한국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친구들로 구성했어요. 그들의 첫 반응은 매우 솔직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으악, 이거 정말 매워. 우와, 이건 맛있다. 국물이 정말 깊은 맛이야. 아니, 잠깐만. 한 번 더 먹어볼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우리는 이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목은 미국 고등학생들의 진짜 한국 라면 첫 리액션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친구들과 학교 학생들이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상을 올리고 다음 날 아침 KT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앨리슨, 우리 영상 봤어. 조회수가 이미 10,000명이 넘었어. 놀라서 바로 유튜브를 확인했어요. 정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미국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라면 어디서 사요? 우리 학교도 이런 라면 파는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닭 처음 먹는 반응 정말 웃겨요.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라면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네요. 학교에 도착하자 모두가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라면 영상 찍은 여자애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년 학생들도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다음 영상은 언제 찍어?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다른 한국 음식도 리뷰해줘요. 지우는 이런 상황에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인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도 곧 이 관심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나 봐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영상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동 번역 기능이 추가되어 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한 유명 라면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슨 그린님. 귀하의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솔직한 리뷰에 감사드리며 혹시 더 다양한 라면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까요? 이메일을 읽고 너무 놀라 KT와 지훈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우리는 방과 후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논의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라면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하면 어떨까? 김밥, 떡볶이, 불고기, 모두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야. KT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어요. 우리는 미국 고등학생의 K푸드 탐험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매주 다른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미국 친구들의 솔직한 반응을 담기로 했어요. 한국의 라면 회사에서는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지역 한식당에서도 협찬을 제안해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미국 고등학생들 한국식 떡볶이에 도전하다였어요. 떡의 쫄깃한 식감에 놀라는 친구들의 반응, 매운맛에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재미있게 담겼습니다. 이 영상도 빠르게 인기를 얻어 일주일 만에 4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놀랍게도 LA타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10대들이 이끄는 새로운 식문화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 중이었고 우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너무 긴장했지만 지훈과 KT의 응원 덕분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있는 라면을 발견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라면 너머의 문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올여름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우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5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른 도시, 심지어 다른 주의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학교에서도 한국 음식 행사를 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2주 만에 첫 영상의 조회수는 120만 회를 돌파했어요. 우리는 이 인기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음식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기말고사 기간이 되자 우리는 잠시 영상 제작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들은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기다린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예상치 못한 성공의 학업과 영상 제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라면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제 미래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대학 지원서에 국제문화 교류에 관심이 있다고 적었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단순한 음식 리뷰가 저희 가치관과 꿈까지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학년이 끝나갈 무렵 우리 채널의 구독자는 15만 명을 넘었고 총 5개의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 현지에서도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에요. 한국의 시장, 길거리 음식,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을 소개하는 내용으로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성공은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은 특별상 수여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적 기여상이라는 새로운 상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KT, 지훈이 수상자로 호명되었습니다. 이 세 학생은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 음식으로 시작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는 순간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 라면을 맛보던 그 순간부터 학교 매점의 변화, K푸드 유튜브 채널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경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졸업식 후 파티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심지어 예전에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던 학생들도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질문, 우리 채널에 대한 칭찬, 여름 한국 여행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드디어 한국 여행 날이 다가왔어요. 출발 전날 KT와 지훈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훈은 한국에서의 만남을 약속했고 KT는 한국어 회화책을 선물했어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이 여정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앨리슨, 한국에서 꼭 진짜 불닭볶음면을 먹어봐. 미국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매워. 지훈의 농담에 웃으며 한국에서의 모험을 기대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한 그릇의 라면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는 정말 눈부신 경험이었어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음식이었어요. 현지에서 먹는 한식의 맛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훈의 가족이 우리를 초대해 전통 한식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의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 손으로 빚은 만두, 뚝배기에 끓여낸 된장찌개, 모든 음식에는 정성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신데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야.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와 정서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UC 버클리에 입학했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첫날부터 국제음식 문화 교류 동아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모임을 구상했습니다. 동아리 설명회 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제 유튜브 채널을 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첫 모임의 주제는 물론 한국 음식이었고, 저는 직접 한국에서 배워온 김밥 만드는 법을 시연했어요.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식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세계 음식의 날이 생겼고, 한식 코너도 마련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가 대학교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 중에도 유튜브 채널은 계속 운영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음식 리뷰를 넘어 음식을 통한 문화 이해와 국제 교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초대해 그들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2학년이 되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대학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주저없이 지원했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미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현지 학생들도 제 유튜브 채널을 알고 있어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교환학생 생활 중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대화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 음식을 탐험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현지인처럼 생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제안이 왔어요. 그들은 라면으로 시작된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첫 라면 경험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눴어요. 이제 직접 한국에서 진짜 라면을 먹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문화와 정서를 나누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라면 한 그릇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국제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을 통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NGO에서 일하거나 식문화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지금도 학교에 한국 학생이 입학하면 맨 먼저 환영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제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국 문화를 소개하고 반대로 한국 문화를 더 배우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작은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싶어요. 한 그릇의 라면이 제 인생을 바꾸었듯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인생도 음식을 통해 새롭게 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